20대라 그러면 월급의 10%, 15%는 무조건 노후를 위해서 주식에 투자해라. 무조건 해야 된다. 주식에 투자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투자 안 하는 게 위험하다. 돈을 일하게 해라. 그런, 나중에 다 후회하거든요. 30대, 40대일수록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겠죠.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또 그리고 10년 동안 보여주시기 아니면 10분도 갖지 말라는 워렌 버핏의 말을 자주 인용하셨는데, 그럼 장기 투자의 장점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니까요. 설명 안 해도 된다 치면, 개인이 그러면 장기 투자 실천에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생각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개인 투자가가 이제 전부 사람들이 개인 투자가는 기관 투자가에 비해서 불리하다. 외국인 투자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생각을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는 정보가 부족하다. 근데 주식 투자를 정보로 투자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항상 개인 투자가 훨씬 유리하다. 기관 투자가보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가는 배로에게는 모타포드예요.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 못하는 것도 투자할 수가 있고 시가총이 너무 작은 것들. 그 다음에 액션을 훨씬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기관 투자가는 쉽게 얘기하면 항공모함이에요. 훨씬 더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개인 투자가라고 해서 내가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에 비해서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철학이 중요해요.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할 때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다. 내가 이 기업이 좋아서 이 회사랑 동업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투자가 재밌어요. 가격에 상관 안 하거든요. 이 회사가 20년 후에 잘 될 거냐, 10년 후에 잘 될 거냐, 5년 후에 잘 될 거냐 생각하면 그 회사 철학은 뭔지, 그 회사가 뭘 만드는 건지, 그 회사가 경쟁자가 어떤 건지 이게 더 관심이 있지 가격에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는 짧은 동안에 어떤 정보에 통해서 사고 팔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아주 깊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주식 투자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전문가는 없다고 단언하시면서 개인의 판단을 강조하셨는데, 그럼 정보의 홍수, 요즘 정보가 많죠. 투자자가 스스로 중심을 잡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내가 전문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다는 거는 우리는 똑같은 사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관 투자가나 개인 투자가나 어떤 그 기관 투자가가 특별히 엄청난 노하우가 있지 않잖아요. 저도 펀드 매니저 오래 했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 했는데 한국 주식에 한국하고 거의 지구 반대쪽에서 한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정보의 유무가 아니죠. 그 회사에 대한 관심이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도 절대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신경 쓰지 말고 오랫동안 내가 이 회사를 갖고 싶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자녀들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만약에 10살짜리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랑 같이 회사도 같이 연구해보고 퍼가 어떻게 되는지 프라이스북이 어떤지 EBITDA가 어떤지 그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그 아이들은 훨씬 더 훌륭한 투자가가 될 수가 있죠.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비 대신 아이들에게 주식을 사주라 뭐 이런 제안도 하셨는데, 자녀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그러면 주식을 사주는 건가요? 같이 그렇죠.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고 결국은 시간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유리하죠.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투자한 아이와 5살 때부터 투자한 아이는 그 부가 확 차이가 나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안 했을 경우에 30대, 40대부터 투자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낭비했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쨌든 최근 몇 개사에 급등했는데, 개인 투자자 수익률이 이를 밑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강세 장속에서 개인 소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개인의 투자 방식이 문제일까요? 아니, 이런 거죠. 사실은 이 한국의 코스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왜곡돼 있죠. 근데 코스피 자체가 예를 들어서 S&P 500은 뭐예요? 500개 회사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 상장된 회사가 훨씬 많잖아요. 몇천 개, 네. 4천 개, 5천 개 되잖아요. 그 중에 500개만 모아갖고 인덱스를 만들었잖아요. 네. 다우는 30개 회사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모든 주식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5%인데 삼성전자 안 갖고 있으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20% 올랐는데 삼성전자 안 갖고 있으면 내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덱스 자체를 코스피하고 내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애플 또 애플이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많이 올랐는데 내 주식이 안 올랐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수에 만든 그게 조금 왜곡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 투자가가 절대로 실력이 모자란 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갖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보다 섹터 ETF나 아니면 지수를 사는 걸 좀 더 추천하시나요? 저는 개인이라고 그러면 뭐 코스피 200 사는 게 제일 낫다. 그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게 근데 이제 개별 주식도 사고 싶다 그러면 그거 플러스 디스카운트 된 주식이 많다. 그러니까 프라이스 북이 낮은 것들, 아까 보통주와 네. 우선주의 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수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그 나라의 주식이라든가 증권은 그 나라의 성장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한국 근데 경제가 성장이 막 고성장 국가는 이제 아니고 이제 저성장으로 접어들었잖아요. 근데 한국이 뭐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했던 게 원래 1.5% 예상했었는데 뭐 0.8% 반토막 나고 요즘 좀 살아났다고 해도 어쨌든 성장률이 뭐 옛날만큼 높지 않단 말이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강대국인데도 성장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데 한국 지수가 이렇게 한국이 저성장 국가로 접어들었는데도 지수는 말씀하신 데 그만큼 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주식 가격은 반드시 GDP 성장률하고 밀접하지 않아요. 네. 사실은 이자율에 더 민감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성장률 다 1%밖에 안 됐었잖아요.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그 차이죠. 성장률이 높으면 좋겠죠. 근데 반드시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시장이 좋지가 않다. 사실은 주시장 올라갔던 데가 언제죠? 코로나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 GDP 성장률 안 높았죠. 그때는 워낙 많은 돈이 풀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자율의 관계라 이거죠. 네. 지나치게 매크로한 주식시장을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혹시나 코로나 때처럼은 아니더라도 돈이 더 많이 풀릴 수 아니, 있을까요? 돈에 풀리는 걸 떠나서 네. 저는 이제 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금융업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금융교육을 네.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제조업 중심의 사고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서비스업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생각, 네. 국영수 위주의 밤새면서 공부하는 그 시스템은 굉장히 한국에 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 부자들이 네. 되려면 기존의 교육 시스템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점수 위주의 사회에서 창의성 있는 교육을 해야 네. 되고 창업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혁신적인 기업이 많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근본적인 체질의 변화가 필요하죠. 자, 사회초년생이나 중장년층도 세대별로 다른 또 투자 전략을 제시하던데 각 세대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그럼 반드시 이렇게 투자 원칙과 월급의 투자 비중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20대라 그러면 월급의 10%, 15%는 무조건 노후를 위해서 주식에 투자해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무조건 해야 된다. 주식에 투자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투자 안 하는 게 위험하다. 돈을 일하게 해라. 그런 메시지를 알고 싶고 나중엔 다 후회하거든요. 네. 그때 할 걸 그랬다. 네. 그리고 30대, 40대일수록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겠죠. 네.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60대가 된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좀 낮출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은 거죠. 근데 부동산 측면에서 이제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인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식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이제 대표님은 늘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대표님은 우리가 자주 뵙게 된 게 아마 2020년부터 시청자분들이 자주 뵙게 됐을 텐데 그때 예를 들면 이제 서울 그냥 뭐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할 수 없으니까요. 모든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듯이 서울의 부동산과 만약에 주식시장 코스피를 비교한다면 사실은 아마 서울에 괜찮은 좀 입지에 있는 부동산이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거란 말이죠. 지난 역사에서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아니에요. 조금 더 늘리면 주식이 훨씬 많이 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억을 최근 3, 4년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부동산이 오른 건 사실일지 모르지만 네. 저는 3년 전부터 부동산 하지 말라고 떠들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특히 사회 초년생일수록 집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하고 싶어요. 국가 경제를 봤을 때도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거든요. 부가가치를 만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업이 많이 나오려고 그러면 부동산에 집착을 가질 필요가 없고 또 하나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ROI가 나올 가능성이 작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내가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큼 될까? 네. 제가 볼 때 2%, 3%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집을 소유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저한테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아와요.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거죠. 새로 결혼하는 신랑 되는 분과 신부 되는 분이 예를 들어서 한쪽은 무조건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네. 또 다른 한쪽은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제 어드바이스는 주식을 해야 된다. 주식은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다. 월급의 10%가. 근데 부동산은 너무나 큰 재산에 너무나 큰 위험을 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고, 또 그게 경제적 이론에도 맞고, 네. 주식이 더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이 주식보다 더 좋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상한 경제죠.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거든요.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건데, 부동산보다도 아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경제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럼 건전한 투자를 위해서 이제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남 얘기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리딩방 듣지 말아라. 네. 망신다.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당연히 뭐 B2 연끌은 안 될 거고. 당연하죠. 그리고 투자라는 건 재미난 거다. 네. 고통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 고통스럽게 생각을 해요. 막 가격을 쳐다보거나 네. 막 단기간에 막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노후 준비예요. 단기간에 내가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후 준비인데, 노후가 앞으로 2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30년 대가 될 수도 있고, 그때를 위해서 투자한다. 가격이 중요하지 않죠. 그러고 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S&P 500이나 코스피 200 사는 거고, 꾸준하게 라이프 스타일 바꾸는 거죠. 좀 소비를 줄이고 투자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가능한 한 이 단기 투자하는 유튜브나 그런 방송은 안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금 한 1억 원 있는 분이 있다면 뭐 지수든 뭐 섹터든 뭐 종목이든 좀 어떤 쪽에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해놓으면 좋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 네, 그 돈이 5년 동안 필요 없는 돈이죠. 네, 필요 없는 돈이라고 치겠습니다. 네, 필요 뭐 없는 돈이라고 당장 그러면, 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주식에는 한 번도 투자해 본 적이 없거나 그러면 그냥 코스피 250%, S&P 500 50% 네. 시작하는 거예요. 연금저축 계좌부터 시작해라.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어요. 1,800만 원까지 안 되니까 1,800만 원 채우고 나머지는 일반 계좌를 하더라도 네. 연금저축 계좌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아시는 분들은 이 50대 50 비율에서 이제 섹터라든가 종목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700개 회사 투자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코스피 200, 네. S&P 500. 그러니까 500, 200, 이미 내 돈은 엄청나게 분산 투자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섹터별로 가더라도 결국 S&P 500에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마음 편히 거기 투자하고 나머지는 내 본업에 집중해라. 네. 그리고 이제 금융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도 좀 골라보고. 네. 투자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었는데 마지막에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한국 주식시장이 기지개를 핀다 그럴까? 잘 될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부터 투자에 대해서 두려움을 혹시 느끼고 싶다 그러면 단전 계좌를 여시고 작은 돈이라도 시작을 하라. 네. 그리고 돈이 일하게 하지 않고 패시브 인컴이 없을 경우에는 나중에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은퇴할 다음에 내 육체로만 일하는 것 갖고는 절대 노후 준비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일하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방법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다.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다. 잘못된 어떤 편견이 있다 그러면 그 편견을 없애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확인차 한 번만 여쭤보면 당연히 대표님 스타일상 비트코인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사실 2020년, 21년에 비트코인이 막 지금만큼 좀 더 뜨거운 시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안 여쭤본 것 같은데 근데 또 한 5년 지나면서 2025년에는 비트코인이 대중들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기관도 하고 있고 정부, 미국의 대통령도 밀고 있는 어쨌든 코인 관련된 것들이 이제 옛날보다는 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인에 대한 자산도 어떻게 보면 양지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월가라든가 이제 여의도 이런 데에 지금 많이 이제 좀 퍼지고 있는데 혹시 코인에 대한 생각은 대표님은 지금 2025년에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는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자산 생각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네. 이건 금이나 마찬가지죠. 아, 금으로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금에 투자하잖아요. 네네네. 사람들. 네. 근데 저는 금에 투자하지 않죠. 네. 왜? 금은 돌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살아남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차이죠. 네. 나는 금은 돌덩어리다.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금이 금을 낳을 수는 없으니. 그렇죠. 근데 뭐 내가 틀릴 수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코인이 금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금 같은 거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자체로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이다.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주식하고 코인하고 그 금하고 틀린 점은 주식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익이 얼마큼 날 거니까 주식 가격이 올라갈 거다.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금이나 코인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올라갈 것인가. 내재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는. 투자하는 거를 말리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하더라도 너무 많은 재산을 하지 말아라. 그런 내가 하죠. 비트코인을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를 떠나서 어차피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차라리 나는 내가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렇죠.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할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주식은 배당이라든 어쨌든 뭔가 낳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아니, 그 다음에 매출을 일으키잖아요. 매출을 일으키고 하니까. 실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그럼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존니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